지금 보시는 이 유물은 1656년에 카리브해에서 침몰한 라스마라비아스라는 보물선에 실려있던 보물 중 하나입니다. 이 보물들은 366년이 지난 2022년에 발견되어 섬나라 바하마의 해양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카리브해에서 발견된 보물은 앞서 보여드린 보물들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1979년에 미국의 한 인양회사는 투자자들을 모아 카리브해를 탐사하여 3년 후에 산 호세호라는 침몰한 보물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보물들은 현재 가치로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약 21조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물들은 아직까지도 미국 인양회사, 콜롬비아 정부, 스페인 정부가 법적 공방을 벌이며 소유권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엄청난 가치의 보물들이 유독 카리브해에서만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활동했던 해적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는 모두 이 카리브해에서 활동하던 해적들을 모티브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당시 카리브해 해적들은 그 위세가 대단했고 카리브해 하면 해적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카리브해는 어쩌다 이렇게 해적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16세기 스페인은 무적 함대를 이끌며 세계 각국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양의 금은보화를 약탈합니다. 식민지 개척의 후발주자인 또 다른 유럽의 강대국들은 스페인이 약탈한 이 보물들의 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영국은 자국 군대가 스페인 함선을 약탈하기는 힘드니 카리브해의 해적들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카리브해에는 해적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 지역에만 해적이 급증했던 이유는 지리적 원인도 있지만 당시 유럽의 상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의 유럽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마다 전쟁에 참가했던 수많은 병사들은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퇴역 군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투 기술을 활용할 만한 직업을 찾다가 결국에는 해적이라는 직업을 택하게 됩니다. 어차피 직업을 잃고 굶어 죽을 바에는 지나가는 함선들을 약탈하며 한탕 해보자는 심리가 작용하게 된 것이죠. 이때 퇴역 군인들과 거리에 널려있던 실업자들에게 카리브해에서 해적질을 하면 떼돈을 벌게 된다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며 카리브해는 해적이 들끓게 됩니다. 또한 카리브해는 작은 섬들이 많았고 심지어 정글이 형성된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숨을 곳이 많아 해적질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또한 카리브해의 위치 자체가 무역선들이 아메리카 식민지의 보물들을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길목이기도 했죠. 이처럼 해적들에게는 최적의 바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영국은 카리브해에서 급증하는 해적들을 어떻게 이용하여 스페인의 보물들을 약탈하고 더 나아가 스페인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1568년 큰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맙니다. 한 영국 함선이 폭풍우를 만나 배가 파손되어 카리브해에 있는 산 후안데 울루아라는 섬에 정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섬에서 앙숙이었던 스페인 함대와 만나게 되죠. 서로 피를 볼 것이 뻔했기에 영국 함선과 스페인 함대는 상호 간의 평화를 약속하며 서로 배를 잘 정비하고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함대가 몰래 영국 함선을 기습하면서 이 약속은 깨지게 됩니다. 결국 영국 함선 6척 중 2척만이 섬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선원 중 200여 명이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탈출한 선원들도 배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기에 극심한 침략난으로 대부분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인물 한 명은 살아남는데요. 바로 영국의 해적왕이라 불리는 프랜시스 드레이크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드레이크는 스페인에게 당한 굴욕을 해적질로 갚아주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강력한 해적단을 꾸려 카리브해를 지나는 스페인 함선들을 모조리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리브해를 지나가는 스페인 무역선들은 드레이크의 해적단을 만나면 모든 보물을 빼앗기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드레이크의 악명은 갈수록 높아져서 결국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펠리페 2세는 격노하며 당시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게 당장 드레이크를 잡아 넘기라고 항의하죠. 여기서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역사의 길이 남을 아주 뜻밖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드레이크에게 벌을 내리기는커녕 합법적으로 약탈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약탈 허가증을 발급해준 것입니다. 이 약탈 허가증을 사략 허가증이라고 하는데요. 사략 허가증을 가지고 해적질을 하는 해적들을 사략업자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적들에게 적국의 함선을 약탈할 수 있는 권리를 쥐어주며 마음껏 날뛸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사실 이 행위엔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적극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강이었던 스페인을 견제할 수단으로 이 사략업자들이 아주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페인도 이 해적질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멕시코와 파나마, 페루의 거점을 형성하여 육군을 주둔시키기도 하고 해안포대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리브해의 작은 섬들까지는 통제할 수 없었죠. 앞서 말했듯이 이 섬들엔 20곳이 넘쳐나서 도저히 해적들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엘리자베스 1세는 본격적으로 사략업자들, 즉 해적들을 이용하여 스페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이런 행보는 영국을 대항으로 진출시켜 식민지를 건설하고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페인이 좋은 식민지란 식민지는 모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적들까지 등용하며 스페인을 견제했던 것입니다. 해적왕이라 불리던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이런 상황에서 등용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었죠. 드레이크는 스페인 함선에서 약탈한 보물들을 영국 왕실에 바치며 엘리자베스 1세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결국 1577년 엘리자베스 1세에게 대항해 명령을 받은 드레이크는 해적선을 이끌고 세계 일주까지 하게 됩니다. 이 세계 일주 과정에서 또 다른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항해를 하던 드레이크의 해적선은 카카푸에고호라는 스페인 무역선을 약탈합니다. 이 무역선에는 보물들이 꽉꽉 채워져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양의 금은보화가 담겨 있었죠. 은이 약 26톤이나 들어있었으며 화폐와 장신구를 포함한 각종 보물들이 들어있는 보물상자가 무려 13개나 실려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이번에도 경로하여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의 입장에서는 영국의 금은보화도 가져다주고 스페인의 힘도 견제할 수 있는 드레이크를 처벌할 리가 없었겠죠. 거기에 더해 1581년 4월 드레이크의 배에 승선한 엘리자베스 1세는 프랑스 대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를 귀족으로 승격까지 시켰습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굴욕적인 상황인 것이죠. 펠리페 2세는 자신의 항의에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영국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으나 곧바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다른 국가들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강대국과 전쟁을 치르기에는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드레이크가 귀족으로 승격된 지 5년이나 지나서야 펠리페에서는 영국으로 무적 함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드레이크뿐만 아니라 영국의 네덜란드 독립전쟁 지원이라든가 엘리자베스 1세 암살 계획 사건, 종교 갈등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 영국과 스페인은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최강이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들은 영국 왕실은 바로 전쟁 준비에 들어가며 해군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엘리자베스 1세는 드레이크의 신분을 승격시키는데요. 무려 해군 부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무적 함대를 무찌를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드레이크의 영국 해군과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서로 맞붙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드레이크가 탄 함선 이름이 리벤지, 즉 복수였다는 것입니다. 1568년 스페인에 당했던 굴욕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드레이크의 영국 해군과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유럽의 패권을 결정짓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 함대와 스페인 무적 함대는 소규모 전투를 이어가다 칼레해에서 큰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인 칼레해전이 이때 발생한 것입니다. 드레이크는 배에 폭탄을 실어 보내는 화공술, 긴 사정거리를 이용한 포격술 등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여 스페인 무적 함대를 대파하고 영국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 칼레해전을 계기로 스페인은 점점 힘을 잃고 반대로 영국은 힘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영국은 일명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거듭나며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엘리자베스의 해적 등용에서 시작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표격인 드레이크는 일개 해적 선장에서 영국 귀족 그리고 해군 부총사령관 더 나아가 영국의 영웅이 되었죠. 이를 계기로 카리브해 해적들은 더 기세등등해졌고 이후 100년이 넘게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영광은 없듯이 그들도 19세기에 들어서는 서서히 사라지다가 19세기 중반에는 아예 모습을 감추게 되죠. 해적의 시대를 구가하던 이들은 어쩌다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17세기 후반 영국은 스페인과 적대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해적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699년 해적법을 제정해 식민지 법정에서도 해적 행위에 대한 재판을 열고 처벌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강력한 해군을 꾸려 해적 소탕에 들어갑니다. 사실 드레이크 사건 이후 카리브해에는 해적들이 끊임없이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인근 지역들은 모두 무법천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국을 견제할 필요도 사라지고 이제는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해적들은 이제 제거해야만 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로 인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해적들에게 등을 돌리고 해적 소탕 작전에 적극 가담하게 됩니다. 이 해적 소탕 작전에서 사망한 해적 중 아주 유명한 인물도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인기 많아 원피스의 모델로 잘 알려진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입니다. 검은 수염 또한 영국 사략업자 출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노예선을 개조한 대포 40문의 해적선을 이끌고 다니며 카리브해를 지나는 무역선들을 약탈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만으로는 그의 악명이 이렇게까지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검은 수염은 약탈한 배의 승선자들을 무조건 몰살시키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한국까지 봉쇄해 주민들의 몸값을 요구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했던 이 해적도 1718년에 이뤄진 해적 소탕 작전으로 사망하게 되죠. 이 외에도 카리브해의 유명한 해적들은 모두 이 시기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해적의 이미지는 모두 이들을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대 문학 작가들의 손에서 모험가 또는 악당으로서의 해적의 이미지가 생성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리브해는 이제 해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알게 모르게 오늘날에도 카리브해는 해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건드리지는 못하니 미국 영해까지 가서 해적질은 못하고 중부 아메리카나 카리브해의 여러 섬들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인근국가와의 밀거래나 관광객을 상대로 한 강도질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들도 최근에는 모두 발각되어 그나마 하던 강도질도 못하니 이제는 정말 카리브해에서 해적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께 유익한 내용이 되었길 진심으로 소망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